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대놓고 한국 때리기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국의 사이가 살얼음판이라도 원래 취임 초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누구에게 지시라도 받듯 초기부터 강경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의 강경책은 민간인들에도 피해가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일본 해상보안청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1시간 40분이 지난 뒤 해양경찰청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늦은 통보로 해경의 사고 접수까지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해경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8분 경북 울릉군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을 지나던 H상선이 72톤급 홍게잡이 통발어선인 제11일 진호가 전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일 중간 지역인 사고해역이 일본과 가깝다고 판단한 H상선은 12분 뒤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해 해상보안청에 신고했습니다. 해상보안청 함정인 스루가가 사고해역에 도착한 시간은 낮 12시 36분,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당시 사고 어선 주변에는 한글로 일진호라고 적힌 대피용 고무보트 9명벌이 떠 있었습니다. 사고해역에 풍랑경보가 발효돼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도 누가 봐도 한국 측 어선이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늦게 통보가 온 것은 맞다라며 해상보안청도 수색 작업을 돕고 있어서 사고를 수습한 뒤 이유를 물어볼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제11일 진호는 한국인 3명과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9명을 태우고 16일 오전 3시 11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했습니다. 21일 오전 사고 어선에서 4km 떨어진 남쪽 해상에서 중국 선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한편 사고 어선이 완전히 침몰함에 따라 수중수색이 종료됐습니다. 해경은 수중수색을 종료하더라도 해군, 일본 해상보안청 등과 협조해 해상수색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 명칭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반론을 펴는 한국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2일 오후 유튜브 채널에 일본해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호칭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외무성은 지난 8월 같은 제목의 영어 동영상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약 4분 분량의 동영상은 한국의 동해로 명칭 변경 혹은 동해, 일본의 병기 주장을 반박하고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유럽인들은 알고 있다. 지중해가 지중해인 것처럼 일본해가 일본해라는 것을이라는 트렌치 유제프 융 전 독일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외무성은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이 붙인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널리 사용됐고 이후 국제사회에 퍼졌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외무성은 한국은 동중국해와 황해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남해와 서해로 바꿔야 한다거나 또는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라며 일본해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소자키 요시히고 일본 관방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이번 동영상의 제작과 배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명칭이라는 등 일본 측이 동영상을 올리며 주장하는 여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연일 강경책에 대한 것인지 미중 간 대립 속에 밀월 관계를 과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정이 미국 동맹인 일본 열도를 거의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NHK 등 일본의 언론들은 24일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방위성, 통합망료 간부가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5척씩 모두 10척이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나란히 통과해 동중국해에 진입했다고 전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함정이 오스미 해협을 동시 통과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 해군은 동해에 접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표트르 대제만 부근 해역에서 지난 14일부터 4일간 해상연합 2021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스미 해협은 국제해협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잇따라 통과 자체의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러 함정은 21일 헬기 이착륙 훈련으로 일본을 자극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열도를 따라 남하하는 과정에 함재 헬기 이착륙 훈련도 진행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러 군함이 이례적으로 일본 해협을 동시에 통과한 뒤 일본 열도를 둘러싸는 무력 시위에 나선 배경으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거론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과 연합훈련으로 중국 봉쇄 전략을 강화하는데 중국이 러시아와 힘을 합해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도 중러 함정의 이번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면서 정확한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영국 퀸 엘리자베스함을 주축으로 꾸려진 항공모함 강습단도 합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항모 강습단은 오키나와 남서쪽 해역에서 미영 항모 총 3척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에도 참여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주부터 호주와 캐나다 호위함의 2척이 서해로 진입해 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함정들은 지난 14일부터 중국 해군 함정 5척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표트르 대제만 부근 해역에서 해상연합 훈련을 진행한 배들입니다. 양국 함정은 훈련을 마친 뒤 지난 18일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 스가루 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했다가 일본 열도 우측을 따라 남하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군함과 함께 동중국해로 이동했던 러시아 군함은 23일 오전 11시쯤 나가사키현 남쪽 동중국해에서 이탈해 동해로 향했다. 방위성은 24일 오전 10시께 스시마 북동쪽 약 60km 해상에서 러시아 함정 5척 중 프리기탐에서 함재 헬기의 이착륙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동해에 대한 야욕을 멈추지 않자 한국은 역사를 배경으로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주아세안 한국 대표부가 현지 골동품점을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를 통해 한국해라고 표기한 고지도 5점을 매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지도 매입 전시를 기획한 윤상욱 아세안 대표부 공사참사관은 연합뉴스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외교관으로서 독도 동해를 알리는 데 늘 신경 썼고 개인적으로 고지도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해당 고지도 구매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공사참사관은 2019년 7월 자카르타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내 골동품 바르텔 갤러리에서 고지도 200장을 살펴보다 동해 한국해 표기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당시를 해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4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1942에서 1945년에는 일본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르텔 갤러리는 매년 유럽에 출장자를 보내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 고지도를 경매로 사온다고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인 기욤 드릴이 18세기 제작한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를 동해, 한국해로 표기했습니다. 윤 공사참사관은 한국해, 동해로 표기된 고지도를 매입해 전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갤러리의 조건에 맞는 고지도를 최대한 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한 달 뒤 5장을 구했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공사참사관과 함께 갤러리로 달려간 임성남 대사는 정부 예산으로 매입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 외교부에 정식으로 예산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갤러리 측은 고지도 한 장당 1,800에서 2,000달러를 요구해 외교부는 5장 모두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 1천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작년 초 아세안 대표부가 매입한 고지도 5장은 모두 18세기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들 지도에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는 한국해 또는 동해로 표기됐습니다. 1번, 이번 지도는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 기욤 드릴, 3번 지도는 또 다른 프랑스인, 4번 지도는 독일인, 5번 지도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습니다. 윤 공사참사관은 일본은 오래전부터 일본해라고 표기된 고지도를 전략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에 매입한 한국해, 동해 고지도를 가능한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한국의 위상 속에서 일본이 다시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이유를 모르니 미스테리다. 도쿄올림픽 직후인 지난 8월 하루 최대 26,000명에 육박했던 일본의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9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감소하더니 지난 18일 232명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00분의 1 수준입니다. 한일 간에도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의 확진자는 지난 열흘간 100명을 밑돌더니 29명까지 내려가 올 들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도쿄도는 이미 코로나 전용 병상 수를 대폭 줄이고 일반 의료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급속한 감소
공소세를 놓고 일본의 방역 전문가들도 지자체장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각종 설만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분과회의 좌장인 오미 시게루 회장은 이런 의문에 5개 가설을 제시했는데 교과서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용은 개개인 각자가 위기감을 갖고 감염 예방을 잘 협력했기 때문 회식 등 야간 활동 자제, 높은 백신 접종률 효과,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 감소, 최근 9에서 10월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많아 외출 기회가 적었고 더위가 가시면서 에어컨 대신 환기를 잘한 게 도움이 됐을 것 정도입니다. 도쿄신문은 오미 회장의 이런 설을 놓고 결정적 이유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속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빠른 확산과 빠른 수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영국 에딘버러대 마크 우라우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기설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것으로 감염이 2개월간 증가하고 2개월간 감소하는 주기가 있다는 것인데 일본 내에서도 이를 관심있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죠. 만일 이 주장이 맞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이클이 있으며 최근 확진자가 급감한 일본, 인도, 미국 등지에서 조만간 재확산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음모론의 시각에서는 이달 말 일본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추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확진자 수 자체가 너무 많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검수가 줄었습니다. 지난 8월 정점을 찍을 때 검사 수는 하루 최대 16만 8,500건에서 현재는 4에서 5만 건 정도로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기간 확진자 수는 2만 6천만 명에서 200에서 400명대로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체로 백신 효과를 언급하는 시각이 많은데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최근에서야 66%를 넘겼습니다. 지금이 항체가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이 감염을 예방했을 수도 있지만 백신 효과로 인해 감염되고도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무증상이거나 감기 정도의 경증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격려 없이 돌아다니는 무증상 경증자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바이러스의 특성을 규명하는 게 필수적이나 코로나 수수께끼를 미처 풀지 못한 채 6차 확산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쿄의과대 하마다 아스오트 김 교수는 일간 겐다이에 개인의 행동 자숙, 환기 개선 등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병원성이 약해진 델타 변이가 만연해지면서 감염자가 지금도 일정 수준 존재하지만 무증상으로 인해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확진자가 급감한 사실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보다 접종률이 높아 80%에 육박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상황이 180도 다른데요. 위드 코로나 태세에 들어섰던 영국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세에 연말쯤 다시 봉쇄해야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대로 늘어나는 등 방역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NHS 연합대표와 영국의학협회 회장 등 의료 전문가들은 힘든 겨울을 경고하며 백신 패스 도입,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등 정부의 플랜 B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신규 호흡기 바이러스 위협 자문그룹 소속 피터 오픈쇼 교수는 최근 BBC 인터뷰에서 현재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재택근무와 마스크 착용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탄절 봉쇄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플랜 B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우리가 이번 겨울을 헤쳐갈 방법은 백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50세 이상 등 대상 부스터샷과 12에서 15세 청소년 백신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싱가포르와 독일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3일 독일 당국에 따르면 최근 7일간 독일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1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일별로 보면 23일 신규 확진자는 9,276명, 사망자는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은 지난 9월 감염예방법을 개정해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치를 인구 대비 신규 확진자 수에서 입원 환자 수로 바꿨으며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에서 14세, 양로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겨울로 갈수록 신규
확진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싱가포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8월 위드 코로나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방역 규제 완화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후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다시 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재택근무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싱가포르의 확진자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21일 싱가포르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3,439명, 사망자는 16명을 기록했고 다음 날인 22일에는 신규 확진자 3,598명, 사망자는 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의무적 재택근무, 사적 모임 2명 제한, 원격 수업 등 방역 규제를 내달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위드 코로나 사례에 의해 의도적으로 검사 건수를 줄여 확진자가 급감했다는 일본은 각국의 예측에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들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방역의 고리를 푸는 것과 동시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데 일본만 확진자가 급감하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4일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온갖 악재에 허덕이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출마를 단념했고 이후 기시다는 자민당 총재 선출 선거와 중의원 총리 선출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받아 자민당의 당수이자 새 총리가 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기시다 내각의 첫 지지율은 45%에 그쳤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이고 그만큼 기시다 내각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기대가 유례없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시다는 일본의 제100대 총리입니다. 웬만하면 특별한 숫자라며 의미를 부여할 법도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기 없던 전임 정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스리슬쩍 얼굴만 바꿔달았다는 혹평을 맞닥뜨리고 있죠. 그동안 기시다 총리는 일본 주요 언론에서 카리스마가 없다, 결정력이 없다, 기시다 색깔이 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인물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어지러운 일본과 세계의 코로나 상황 속에도 해외여행 및 입국은 속속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우리나라와 첫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은 사이판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영문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지와 휴양지로 각광받는 괌, 하와이, 몰디브 등이 개별 여행 허용 및 무격리 조건으로 우리나라 여행객을 받고 있고 유럽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터키, 스위스 등 20여 개 나라가 한국인 여행객 환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 협약에 따라 15일부터 한국인 단체 여행은 물론 개별 여행도 받기로 했고 타이의 한국인 무격리 여행 허용도 예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여행사들이 드디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고 공항에도 조금이나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아무리 이미지가 좋아지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가 들끓고 있습니다. 본토 정부의 오랜 차별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로 불리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시키려던 오랜 수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오히려 미군은 잦은 사고 탓에 과부 제조기로 불리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195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분할돼 미국의 점령 통치 아래 들어간 날을 일본 정부는 주권 회복의 날로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의 상황은 일본에 의한 육휴 차별이며 식민 지배다. 15일 오키나와에서는 이런 내용의 설립 취지문을 내건 육휴 민족 독립 종합연구학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발족했습니다.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날은 오키나와가 미군의 통치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반환된 지 4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옛 육휴 왕국의 땅이던 오키나와는 1879년 일본에 복속됐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미군과 치열한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고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집단 자결을 강요받았습니다.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미국령이 됐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됐지만 일본 내 미군 기지의 70%가 여전히 오키나와에 있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독립론은 1979년 일본 복속 100년을 맞아 처음 일었으나 큰 호응은 없었습니다. 2007년 뮤큐 대학이 실시한 현민 여론조사에서는 20%만이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독립 목소리가
분노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지역구인 데루야 간토쿠 3인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키나와 드디어 일본에서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키나와가 이렇게 차별을 받느니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낫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오키나와를 식민 지배하다시피 해 현재 일본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메이지 유신을 거쳐 산업화에 성공하며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노일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구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영토를 확대하며 오키나와, 대만, 조선, 쿠릴 열도 등을 점령하여 자국 영토로 편입하며 식민 지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나라가 독립했지만 오직 오키나와만이 2차 대전 후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에 편입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탈 과정에서 약탈한 독도와 대만의 자거도를 지금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침탈을 진심으로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빼앗은 땅을 자기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에 들어선 지금 일본 정부는 더욱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일본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자신들의 커다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더욱더 세계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을 보면 한국, 북한, 중국과 싸우고 싶어하는 나라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쁜 짓은 자신들이 다 하면서 일본 국민들한테는 상대 국가들이 나쁜 것처럼 말해 국민들의 관심과 분풀이가 상대 국가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다른 예로 독일의 나치는 국민 불만을 유태인에게 향하도록 만들어 유태인을 대거 학살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코로나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미국인의 일부가 코로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만든 것과 유사합니다. 지배층들은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크게 올라갈 때 국민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으니 자주 외부의 적을 만들어 분노가 외부의 적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이나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 로 더욱 힘들어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행사를 강화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나 지도에 실어 한국을 자극하고 일본인들이 분노를 한국으로 표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일본인들이 혐한에 더욱 집착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인 것이죠. 한편 류큐 왕국이었던 오키나와는 일본과 분리된 독립국가였으면 조선이나 고려의 조공을 마치며 한국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1950년 한국전쟁 이전 정부에서도 대마도와 오키나와가 한국령임으로 국제사회에 오키나와 독립운동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오키나와가 무국령이었으며 일본보다는 미국령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오키나와에서 독립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변호사회 회장은 출마 선언에서 오키나와의 독립을 추구할 것이고, 독립 이후에는 한국군을 끌어들여 독립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66년 미국령 류큐국의 수도 나하시에서 태어난 오오시로 히로시 씨는 오키나와의 독립을 공약하며 한국군이나 대만군과 협력해 분리 독립을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키나와 주민들은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어 한국군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반중 감정만큼 반일 여론이 높은 지역입니다. 오키나와 현지에서는 일본인 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상점들이나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만약 일본에서의 오키나와의 지원이 줄게 된다면 오키나와의 독립운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키나와인들이 한국으로 편입되고 싶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키나와인들은 원래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었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한국에서 일어나 불매운동인 노 재팬 이후 여행객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키나와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라도 한국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편 일본은 적극적으로 오키나와의 독립을 저지할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칠광구 때문입니다. 칠광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복잡한 곳인데요. 1969년 유엔이 동중국해 대륙붕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으로 동중국해는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명명됩니다. 그 후 바로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하고 해저광물 자원 개발법을 만들어 제주도 남쪽에 칠광구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개발이 어렵게 되자 결국 한일 양국이 공동 지분을 갖는 JDG, 즉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 소유였던 칠광구가 어떻게 한일 공동개발구역이 된 것일까요? 대륙붕은 해변에서 깊이 약 200m까지의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을 말하는데요.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륙 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칠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와도 가깝다며 이른바 중간선 경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시 상황은 한국에 상당히 유리했는데요. 일본이 당시 이와 같이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키나와로 인해 일본의 영해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오키나와가 일본령이 아니었더라면 애초에 이와 같은 갈등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키나와가 분리 독립이 된다면 제7광구 협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70년대 국제법상 7광구가 한국의 영토임을 선포했고 일본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유엔에서 7광구에 원유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자 갑자기 일본이 협상을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력도 기술도 없었던 시기여서 일본은 경제 원조를 끊겠다고 협박하며 공동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공동협정 조약을 1978년부터 50년간 맺었습니다. 그 후 공동개발 시추 3곳에서 원유가 나왔지만 1986년 갑자기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고 중단했는데요. 일본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으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었습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개념이 이때부터 도입됐는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중간선을 그어서 반씩 나눠 갖는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결국 대륙붕의 경계를 두고 육지에서 이어진 대륙 연장선이 아니라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기준이 된다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이 국제법 판례가 적용이 되면 칠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판결이 나온 뒤부터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8년 한일 공동개발 시한이 만료되면 일본 영해로 들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 맺은 한일 조약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기에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어도 일본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더구나 이때 체결한 한일 조약은 영구 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입니다. 굳이 한국과 공동개발을 해서 반씩 나눌 필요가 없이 2028년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는 일본의 속셈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8년도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키나와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